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전일과는 다르게 또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 증시까지 7월 31일이 옳았습니까? 8월 1일이 옳았습니까? 어느 날이 정확한 시장 상황을 말해주는지요. 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강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또 폭락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2%대 하락을 했는데요. 다시금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양시장이 상승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올랐습니다.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간밤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그 영향이 예상되고 있죠.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비수기로 꼽히는 8월, 최근 역대 최고 경쟁률을 보인 청약 소식이 있었죠. 네, 일명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며 294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사이트가 마비되면서 청약 마감을 연장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로또 청약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를 주목해보면 좋을지 하우먼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연준이 당근을 먼저 줬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전날 급등세보다 큰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나쁜 뉴스가 호재가 되는 과거와는 180도 다른 분위기입니다. 간밤 3대 지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도 1.2%대, S&P 500도 1.37%, 나스닥이 무려 2.30% 떨어졌습니다. 최근 기술주가 하락하면 중소형주가 가는 순환매 흐름 보였었는데 그런 흐름조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러셀 2000 지수도 3% 넘게 하락하면서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빠졌습니다. 주요 종목들 간단하게 흐름 살펴보면 실적 발표 앞두고 애플도 정규장에서 1.6%대, 마이크로소프트도 0.30% 빠졌습니다. 어제 반등이 세게 나와줬던 엔비디아도 6%대 급락하면서 반도체주들도 전반적으로 빨간불 켰습니다. 구글도 0.40%, 아마존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가 양호한 실적과 AI 산업 성과에 M7 중에서는 유일하게 초록불을 켰고요. 일라이릴리는 임상실험 결과 호재로 3%대 상승. 참고로 테슬라도 어제와 달리 6%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제와 180도 분위기가 달라진 이유, 바로 경기 관련 데이터 때문이었는데요. 우선 S&P 글로벌의 7월 미국 제조업 PMI가 49.6을 기록하면서 전월 51.6에서 위축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어서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이 집계한 7월 구매자 관리자 지수도 같은 방향성 보였는데요. 46.8로 집계되면서 넉 달 연속 위축 국면을 보이고 있고 위축되는 각도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이어서 신규 주문, 생산, 고용지수가 동반 하락한 건데 특히 고용지수가 49.3에서 43.4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어제 FOMC까지 파월 의장이 고용시장을 금리 인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강조했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9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4,000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한 수치고 전문가 예상치도 웃돌았습니다. 이처럼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와 어제 연준의 시그널을 매치하면서 혹시 연준이 7월 금리 인하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는 호재성을 띄웠다면 이젠 정말 웃을 때가 아닌 것 같다는 불안감이 시장 전체를 덮친 겁니다. 시장과는 반대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채 수익률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 전거래일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결국 4% 선을 깨고 내려왔고요. 지난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어제 반등했던 기술주들이 대거 급락했습니다. 장 마감 후 실적 발표한 기업들 M7 위주로만 살펴보면 우선 아마존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20% 이상 웃돌았지만 매출이 1,479억 8천만 달러로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중요한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 웹 서비스는 263억 달러 매출 올리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긴 했습니다. 하지만 매출과 다음 분기 전망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실적 발표 후 시간 외거래에서 하락세 보였습니다.
그다음은 큰형님 애플인데요. 2분기 실적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아이폰 중국 매출이 기대에 약간 못 미쳤지만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월가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참고로 인텔은 예상을 하회한 실적과 배당금까지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시간 외로 17%가량 급락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도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경기 침체 우려의 영향을 더 받는 모습입니다. WTI 배럴당 76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80달러 선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7월 고용보고서 발표되면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장과 더불어 미 국채 10년물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이 급여 변화, 고용 지표인 만큼 특히 비농업 부문 데이터 확인하시고 다음 주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빅테크들이 너도 나도 여전히 인공지능에 통큰 배팅을 걸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제정한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법이 오늘부로 발효됐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특정 제품이나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가 이루어지고요.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되는 의료나 핵심 인프라 등에 활용되는 AI 기술은 반드시 사람이 감독해야 하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선 AI 학습 과정에 사용된 콘텐츠를 명시해야 하는 등 투명성 의무가 부여됩니다. 오늘 발효를 기점으로 원천 기술 금지 규정은 6개월 뒤부터, 범용 AI에 대한 의무 규정은 12개월 뒤부터 적용되고 전면 시행은 2년 뒤인 2026년 8월부터고요. 만약 의무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글로벌 연매출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특히나 유럽의 경우 이미 독점 문제 등으로 빅테크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셈법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 애플은 당국의 현미경 조사에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을 유럽에선 선보이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고요. 메타 역시도 최신 AI 모델을 유럽에서 내놓지 않겠다고 선을 긋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시장은 빅테크들이 과연 AI에 투자한 만큼 벌어들일 수 있겠느냐 우려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에 어떤 변수들이 생겨날지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약 공룡 일라이릴리 관련 소식도 몇 가지 짚어보죠. 최근 오랜 기다림 끝에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알츠하이머 신약 도나네맙 사용 승인을 받은 데 이어서 일본에서도 전문가 승인 심사를 통과해 당국의 최종 승인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비만약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마운자로가 조만간 한국 시장에도 상륙합니다. 임상시험에서 평균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이면서 기적의 비만 치료제로 불렸는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인 환자의 만성 체중 관리를 위한 저칼로리 식이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품목 허가를 받으면서 국내 출시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일라이릴리는 비만 치료제 부분에서 노보노디스크와 양강구도를 구축하면서 큰 재미를 보고 있는데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40% 넘게 오르면서 글로벌 시총 톱10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제약사로서는 세계 최대 공룡으로 시장 굳히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 토요타가 인증 부정 스캔들에도 2분기 최고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매출은 12.2% 증가한 107조 7천억 원을 기록했고 순이익은 12조 원을 넘겼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긴 했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 호실적은 엔화 약세 덕을 보면서 숫자가 잘 나왔던 것뿐이고 인증 부정 스캔들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품질 인증 관련 부정 행위를 추가로 발견해 근본부터 손보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고요. 이번 사태로 공장이 멈춰서면서 6월 전 세계 생산량은 전달보다 13% 가까이 줄어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등 고민이 여전히 깊습니다. 일본 자동차업계가 거침없이 몸집을 불리는 중국 전기차에 맞서 미래 개발을 놓고 합종연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혼다와 닛산의 전기차 동맹에 미쓰비시가 합류하기로 했는데요. 이들 3사는 어제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포괄적 협업을 위해 체결한 검토 양해각서에 미쓰비시도 합류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비아디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세를 키우며 자동차 산업이 대전환을 맞자 부랴부랴 손을 잡고 나선 건데요. 실제로 이들 3사는 중국 시장에서 나란히 현지 생산 라인을 폐쇄하고 백기를 들기도 했고 텃밭으로 여겨지던 동남아 시장마저 도로 위 10대 중 7대는 중국산 전기차가 체험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한 배 올라탄 혼다와 닛산 그리고 미쓰비시 전통 강제의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간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7월 FOMC에서 9월 금리 인하 신호를 강하게 주자 코스닥이 1% 넘게 상승했는데요.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에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가 일제히 오르자 전선주도 오랜만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AI 수익성 우려가 커지면서 인공지능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주춤하자 AI 밸류체인에 함께 묶여있는 전선주도 차익 실현 매도가 많이 나왔었지만 다시 미국 반도체주가 반등하고 AI의 모멘텀이 되살아나자 전선주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현지 시간 31일 기준 미국장에서 엔비디아가 13% 가까이 오르고 반도체 모임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7% 넘게 급등하기도 했죠. 이런 가운데 구리 가격도 반등하면서 전선 가격에 상승 여력이 생긴 것도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31일 뉴욕 상품거래소 구리 선물 가격은 2.26% 올랐는데요. 2%대 상승은 지난 7월 이후 한 달 만입니다. 구리는 전선의 핵심 원료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 상승은 그대로 전선 업체들의 매출에 반영되는데요. 이 같은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질주했습니다. KBR 메탈이 상한가까지 직행했고요. 대원전선이 8.33% 뛰었습니다. 이어서 일진전기가 5%대, 강원전선과 LS가 3%대 상승했습니다. 어제 게임주도 모처럼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넥슨 게임즈의 개별 호재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게임주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넥슨 게임즈는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주가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난달 2일 정식 출시한 퍼스트 디센던트는 출시 직후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동시 접속자 22만 명과 매출 1위를 기록했고요. 출시 6일 차에는 최고 동시 접속자 2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넥슨 게임즈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죠. 또한 다른 게임주들도 신작 출시 준비를 본격화하면서 현재 게임주 전반적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웹젠, 액션 스퀘어, 위메이드 플레이드 등이 신작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게임주도 상승했습니다. 넥슨 게임즈가 21.01% 급등했고요. 시프트업이 4.33%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넵튠과 조이시티, 이스트소프트가 모두 3%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 은행주가 호실적과 기업 밸류 프로그램 소식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금융권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는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9조 3,526억 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4대 금융지주 기업들의 합계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10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죠. 한편 며칠 전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이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높이겠다는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들 기업에 이어서 BNK금융도 오늘 10월에 구체적인 밸류업 계획을 공시할 것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주주 환원 정책이 금융주 전체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총 환원율 50%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는데요. 양호한 실적과 전향적 자본 정책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자 관련주들이 뛰었습니다. BGB 금융지주가 1.6%, 신한지주가 1.51% 올랐고요. BNK 금융지주도 1.16%, 카카오뱅크가 0.7%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투자를 위해 54조 원 상당의 대형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SK텔레콤의 AR 사업 확대를 제안했다는 소식에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상무부 장관은 SKT 본사를 찾아 유영상 SKT 차장을 비롯해 고위 임원들과 회담을 가지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존 프로젝트와 SKT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SK텔레콤의 스마트시티 기술과 AR 기술력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위해 SK텔레콤과 구체화된 협력 방안에 대해 조만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SKT는 이번 회담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공지능 시장 등 신성장 사업은 물론 네온 프로젝트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요. 셀바스 AI가 17.08%, 비트나인이 10.64% 올랐고요. 폴라리스 오피스와 코난 테크놀로지도 모두 6%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장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시장 올랐습니다. 앞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또 비둘기파적이었던 파월 의장의 FOMC 기자회견 등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줬는데 미증시의 온기가 완전하게 반영되지는 못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반도체 쪽에서 세론이 나오면서 지수가 살짝 미끄러졌었는데요. 반도체에서 흔들린 시장, 마지막 해결사는 2차 전지였습니다. 장 후반부에 2차 전지 밸류체인의 상승세가 부각됐는데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장에선 누가 시장의 해결사가 되어줄까요? 어제장부터 복귀하시죠. 어제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했습니다. 코스피는 0.25% 올라 2,777.68포인트. 장 초반과 후반에 많이 밀리면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1.29% 오르며 813.53포인트였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어제는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 수급이 빠질 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4,381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하단을 받쳐줬고요. 기관이 1,740억 원 매도 우위, 개인은 2,978억 원 팔자세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302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고 기관도 337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야기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625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반도체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어제는 유가증권 시장은 반도체 투톱은 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0.95% 하락해 83,100원, SK하이닉스도 0.67% 약세로 193,300원이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1~2%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시장을 지지해준 건 2차 전지였죠. LG에너지솔루션이 2.93% 상승세를 시현하며 코스피 상승 기여도가 컸는데요. 낙폭 과대에 세계 최대 리튬 생산업체인 엘버말이 호주 생산 공장 확장을 중단한다고 밝히자 바닥 심리까지 더해진 영향이었습니다. 이 외에 현대차가 1.81%, KB금융과 신한지주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해결사는 2차 전지였습니다. 에코프로 BM이 2.89%, 에코프로가 1.41%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더해서 2차 전지 전해질 기업인 엔캠도 5.56% 뛰었습니다. 헬스케어 종목들도 코스닥 시장에선 강했는데요. 알테오젠이 1.2% 올랐고 HLB가 2.4%, 리가캠 바이오가 4.3% 상승세 보였습니다. 환율은 급락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10원 30전 내려 1,366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은행 BOJ 금리 인상에 FOMC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환율은 2달 만에 1,36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엉덩이가 무거운 상황은 아닙니다. 역외 환율은 다시 올라서 1,367원 70전. 미국의 경제 지표를 소화하면서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진 탓인데요. 오늘 외환 시장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을 끌어줄 만한 동인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이슈는 애플의 실적인데요. 애플의 2분기 실적이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그나마 시간의 거래에서 1% 넘게 올랐습니다. 애플의 전체 매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아이폰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았고 또 아이패드와 서비스 부문 실적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아이폰 관련주들을 살펴봤더니 이들 기업의 실적도 좋아서 증권가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분석들을 내놨습니다. KB증권은 LG이노텍의 경우 3분기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해서 2배 증가할 것이라며 하반기 주가 상승 여력이 높아졌다고 평가를 했고요. 대신증권은 삼성전기 이번 2분기 실적 2,081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해서 15.4% 증가했다며 컨센서스에 부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애플에 납품 중인 MLCC 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BH도 이번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증권은 3분기에는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적이 좋지만 주가는 저평가돼 있어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내다봤습니다. BH 목표 주가 31,000원에서 33,000원으로 상향을 했는데요. 애플 실적이 잘 나온 가운데 국내 애플 관련 기업들 실적도 우호적이니 오늘 장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7월 CPI가 발표되고 장 마감 후엔 미국의 7월 고용 보고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도 계속됩니다. 금호, 석유 등이 2분기 실적을 내놓으니 체크하시고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해운과 유가 관련주가 또 올랐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인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란 테헤란에서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라엘 하니에가 암살을 당한 뒤에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한 주체로 지목하면서 강력한 보복을 선언한 상태라 홍해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해운과 유가 관련주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장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하루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미증시가 경제 지표와 이벤트들에 일희일비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 역시 변동성이 큰데요. 간밤 미증시 경기 침체 우려에 급락해서 오늘 우리 장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악재를 잘 소화해낼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간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표준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네요. 그 전날에는 좀 환호하는 모습이었다가 또 간밤에는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다라는 이유가 나오면서 또 많이 떨어졌고 나스닥이 전일 상승분을 다 반납했잖아요. 네, 예. 그렇죠. 연휴 때 같았으면 어제 이제 시장에 제일 컸던 모멘텀은 ISM 제조업 지수 같았습니다. 그렇죠. 예. 연휴 때 같았으면 뭐 안 좋게 나와가지고 그러면 금리 인하 해주겠네라고 하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논리가 뉴욕 증시, 뭐 글로벌 증시 수년 동안 지배해왔던 bad is good 뭐 이런 논리가 어제는 안 통했다는 얘기죠. 그러게요. 그러나 뭐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6%, 7%, 뭐 10% 가깝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네. 지금 뭔가 시장은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정말 이렇게 밤잠도 설치시겠는데 열대야까지 겹치고 네네. 올림픽까지 있어서 그나마 올림픽 없었으면 얼마나 우리 지금 힘들까 싶네요. 올림픽 보고 있으면 그래도 감동이 있죠. 그렇죠. 어제는 또 우리 신유빈 선수 때문에 저 진짜 울컥했습니다. 네, 여자 탁구 단식. 예. 그거는 뭐 드라마를 찍어도 그렇게 찍으면 진짜 욕 먹을 건데. 그러게요. 자 오늘 또 우리 한 달 만에 뵙는 우리 또 분이 계시죠. 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문 의원님. 우리 굿모닝 마켓에 우리 도전 캐스터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9월 금리 인하도 늦었나? 그래, 우리 문 의원께서 그러니 7월 금리 인하 가능성과 그 어떤 일종의 당위성까지도 설명을 하셨다가 지금 이제 보면은 자 6월과 7월에 이제 이어서 이제 저희들 뭐 두 번째 오늘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 머니쇼 이렇게 매일
매일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애청자분들이라면 아마 문 의원님 나오신다고 했을 때 그거 어떻게 됐나 싶으실 텐데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은 먹고 있는데 감사합니다만 저는 그거 한 게 문남중 의원께서 이렇게 주장하셨던 그게 배팅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번에 이렇게 지나고 보면서 시장 흐름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게 저는 나름대로 소위 말하는 정권맨의 마케팅 차원이 아니고 뭐 시장 부풀리기 차원이 아니고 나름의 어떤 충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 의원님께서 금리 인하를 갖다 해야 된다 쪽으로 주장하셨잖아. 네. 예, 그것과 지금 이번에 FOMC까지 엮어서 한번 좀 풀고 시장 흐름 보죠. 사실 미국이 금리 인하 시점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늦었다. 때문에 최대한 좀 6월 아니면 7월달 인하하는 게 아마 연준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저랑 동일한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더들리, 그랬죠. 형제 그리고 이제 샴의 법칙을 만드신 창시자 역시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경기 둔화를 넘어서서 경기 침체가 다가오는 그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단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책무 중에 특성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관련해서는 쌈의 법칙을 꼭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지표를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하세요. 6월달 기준으로 이제 0.43%포인트, 그러니까 임계치가 0.5% 포인트라고 하면 얼마 남지가 않았거든요. 결국 최근 이제 실업률 지표를 놓고 온다고 하면 3개월 연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표가 0.5% 포인트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면 정말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 거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과거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던 구간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은 연준이 너무 빨리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2년물이 튀어서 사실 수급 요인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의미는 거의 없었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이제 가장 이제 정확하게 그거를 이제 확인해 주는 지표가 쌈의 법칙이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이제 이 지표를 가지고 좀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어제 ISM 제조업 지표 나오고 오늘 밤에 고용 지표 나오는 거죠. 네. 7월 고용 지표. 지금 이게 실업률이 지금 우리 4.1% 수준입니다만 이 근방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이게 이른바 그 쌈의 법칙이 이제 적용되나요? 그러면? 아마 8월 정도 되면 임계치에 부합할 걸로 좀 8월 보이기 정도 때문에 되면은. 네, 결국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갔다고 쌈의 법칙은 시사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쌈의 법칙고 내용을 한번 설명하시죠. 예. 쌈의 법칙은 그 실업률이 있으면 최근 3개월 평균 값과 1년 동안의 실업률이 가장 낮은 값과 비교를 해가지고 그 갭 차이가 0.5%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갔다고 이제 시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지표가 최근에 이제 6월 기준으로 0.43%포인트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과거 팬데믹 이후로 처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언급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 제가 좀 다르게 보는 부분들은 연준은 지금 물가는 이미 물가 안정을 달성했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노동부가 발표를 하고 있는 주거비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신규 세입자 임대료 지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해당되는 항목에 반영되는 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물가보다 훨씬 더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가만 놓고 온다고 하면 연준은 이제 금리 인하를 이미 했어도 되는 상황이고 뭐 노동시장에 대한 언급들이 최근 높아지긴 하는데 노동시장 분명히 냉각되고 있다라는 것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노동시장을 판별을 할 때 공급과 수요를 놓고 판별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를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이민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미국 노동 공급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고요. 노동 수요 측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팬데믹 이전보다는 그 수요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급 불균형 개선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사실 연준이 노동 시장을 언급하면서
9월 달까지 금리 인하를 늦춘다? 사실 저는 이제 그게 좀 이해는 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생각은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일단 시점을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파월 연준 의장은 분명히 또 금리 인하를 제때 못했다는 또 실기 논란에 빠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달 이번 달 두 번 와서 커피를 쌌지만 아마 내년 상반기 때 이게 언론에서 이제 불거지게 된다고 하면 아마 그때는 제가 한 번 정도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네요. 네네. 네. 그럼 지금 경기 침체 우려라고 했는데 실제로 경기 침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아직 3회 법칙이 임계치에 도달하진 않았기 때문에 뭐 미국이 경기 침체에 임박했다 들어갔다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 올해 그 연준이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했던 가장 큰 명분은 올해 발표됐던 2분기 GDP가 전분기 연율로 2.8%가 나왔거든요. 올해 1분기가 1.4였기 때문에 우선은 이 GDP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당장 금리 인하를 할 여지는 없다라고 그렇게 좀 판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발표되는 GDP는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 낮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9월 FOMC 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명분을 작용할 여지는 있는데 제가 투자자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6월, 7월 FOMC를 통해서 파월 연준 의장은 한 번도 9월 달 금리 인하한다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9월 달 거의 그렇죠. 인하할 걸로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잘못된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ISM 7월 제조업 지수는 4개월 연속 이축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표만 보면 사실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명분을 작용할 여지는 있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되는 7월 ISM 서비스업 지수는 오히려 또 수축 국면에서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을 또 낮추는 데 영향을 줄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발표되고 있는 ISM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지수를 가지고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 섣불리 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지금 보니까 지금 아마존은 1.6% 어제 떨어졌는데 지금 이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한 5.8% 정도 밀리고 있고 인텔 지금 5.5% 급락이었는데 어제 시간에서 지금 20% 더 떨어지고 있고 스냅도 마찬가지네요. 장막이 미국에 한 20% 가까이 빠지는데 이건 뭔 일이 뭐가 지금 미국 장이 어디가 이렇게 고장이 났나 싶을 정도인데 지금 ISM 제조업 지수만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어제 어떻게 보면 많았어요. 건설업 지출도 부시 안 좋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살피는 그것도 안 좋았고 해서 갑자기 경기 침체 우려도 뭐 충분히 갑자기 커질 만했고 또 중동 관련한 소식도 좀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 위축에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문 의원님? 사실 갑작스럽게 미국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갑자기 이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저 또한 좀 이해는 안 되는 부분들은 좀 있긴 있는데 일단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게 물가 통화 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9월달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는 분명히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제 지표 둔화는 미국 경기 침체를 시사하기보다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명분 정도로 작용할 여지로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경기 침체보다는 연준의 금리 인하 명분 정도로 좀 해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 최근 들어서 뭐 변동성이 높은 부분들이 있고 특히 매그니피센트 7 종목 내에서 등락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분기 미국의 어닝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데 의외로 지금 커뮤니케이션, 경기소 이제 IT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하반기에 나타난 것처럼 실적이 계속 상향 조정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감안한다고 하면 주가 흔들림을 비중 확대 기회로 좀 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 이 부분조차도 앞으로 좀 주가를 좋게 보는데 좀 약간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주주 환원을 상당히 많이 강화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바탕에는 강한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배당 같은 주주 환원을 높이면서 주가 상승을 좀 유도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향후 배당과 같은 주주 환원을 계속 할 수 있는 그 바탕에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강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 이전까지 이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놓고 봤을 때 경기, 이익이란 부분들이 판별되지 않는다고 하면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더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지표 자체가 좀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지표들이 나오게 되면은 뭐 9월달 빅스텝 가능성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아니면 횟수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것 같거든요. 저도 고민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네. 사실 7월 금리 인하를 감안하면 올해 2번 정도에서 50bp 정도 예, 인하하고요. 내년에는 해리스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100bp 정도 인하,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125bp 정도 인하를 좀 염두에 뒀었는데 일단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높다라고 보면 그 이후 FOMC 일정이 11월, 12월이에요. 근데 11월 달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11월에는 연준이 상당히 부담을 가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할 확률은 상당히 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뭐 시장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2번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일단은 9월 달 발표되는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결국 6월 FOMC 때 보면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연준이 올해 1회 정도 25pp 인하한다고 그렇게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저는 이제 5월 소비자 물가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 정책 그동안은 이제 수정 경제 전망 테이블을 가지고 전망을 했다가 이번만큼은 배제하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6월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제시한 올해 1회 인하 이게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는 1회 정도만 우선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은 저 자막 한번 보시죠. 검정 조건 충족 시. 그러니 데이터가 일단 조건을 맞아야 되고 이르면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 자 이걸로 갖고 이제 거의 이제 9월에 금리 인하 확실한 시그널을 줬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걸 갖다가 금리 인하 확실한 시그널이라고 보니 이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는 거는 증시로서는 반가울 것도 없고 오히려 걱정만 되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금리 내리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지표 나쁘고 실적 나쁘면은 금리 내려주겠네 좀 일찍 하는 그 논리라도 갖다 붙일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저기다가 우리 문 의원님 저기 커피 한 잔 그냥 얻어 드시게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저 9월에 못 내린다 한번 볼게요. 저 연준이나 파월 저 9월에 못 내린다. 안 내린다가 아니고 못 내린다에 저는 한번 걸겠습니다. 커피. 근데 지금 얘기해 네.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9월 커피부터 달... 걸고 하시죠. 9월에 내린다? 연준이? 제가요? 예. 9월에는 내린다? 내려야죠. 내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지금도 늦었는데 9월 달조차도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도 상반기 때 미국은 소비 절벽이 일어나면서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속도가 상당히 가팔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늦었지만 그래도 9월 달에는 인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한 대목이라고 얘기해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지금 적기를 늦췄다고 얘기해드린 이유가 9월 FOMC 이전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지금처럼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둔화되고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그리고 ISM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수축 국면에 있고 부동산 대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게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사실 연준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표들이 반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버리면요. 연준 입장에서는 또다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올해 연내 못할 여지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제 지표, 그래서 지금 이 대목을 저처럼 이제 7월 달에 무조건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논리 중에 하나는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일관성 있게 떨어지지 않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금리 인하를 하네 안 하네 연준 쳐다보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시장이 된 거 아닙니까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벌써 눈치 싸움이 된 거예요. 도대체 이 엔비디아 같은 게 나스닥 지수 같은 게 하루에 지수가 3%대로 왔다 갔다 하고 니케이만 하더라도 도대체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렸다는 화요일 날은 수요일이었죠. 뭔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저점 대비 1000포인트나 올랐다가 그 다음 날인 어제는 바로 그냥 또 장중에 1000포인트 넘게 빠졌다가 하루 전 그게 뭐였나 싶을 정도의 그런 흐름이 나온 거는 지금은 아마 그거 같습니다. 지금 포지션 들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이나 눈치 보기 바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나 못 사면 어떡하나 싶다가 야 이건 이번에 나만 늦게 빠져나가면 이건 나 혼자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싶은 거. 혹시 벌써 그 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이 7월 하반일 때 상당히 많았었죠. 7월 하반을에.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미국 빅테크 위주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도 있었고요. 저는 근데 이 추세를 논할 때 이 미국 증시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 팬데믹 이후에 가장 관건은 물가였고 물가가 일정 임계치를 떨어지기 시작을 한 이후 이제 미국 3대 지수가 저점을 형성하고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이 증시의 추세를 놓고 봤을 때 우선적으로 얘기해드리는 거는 PC를 기준으로 6% 언더에서 전년 동월 대비 움직임을 계속 보인다고 하면 미국 증시는 상승 국면에서 놓여 있을 확률이 높다는 부분들을 지난 2022년도에 좀 확인해 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PC가 6%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 항상 먼저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실질 적립금리가 실질 정책금리를 하회하고 있는 흐름들 자체가 사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단행해둘 여건이 이미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연준은 그걸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중앙은행은 사실 시장의 의견에 뒤쫓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 시장보다는 앞서서 움직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연준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CME 패드워치 툴을 통해서 오히려 시장이 먼저 금리 인하를 언제쯤 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려주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연준은 뒤따라가고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역시 나중에 분명히 거론되는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융시장이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한데 지금 SK하이닉스 호가는 물론 이제 허수일 것 같아요. 호가 상황으로는 지금 29%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허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건 크게 신경 쓸 29% 급등? 아니 하락. 하락? 예, 근데 이건 이제 허수니까. 허수겠죠. 예, 이건 29% 하한가란 얘기예요, 저게? 이건 누가 이제 이 가격에서 사겠다가 이제 걸어놓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제 이거 허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 이제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주요 빅테크주들이 최근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가 좀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도 저는 예.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항상 드리고 있거든요.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지금 추세가 바뀌지 않을 걸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결국 그동안 이제 올해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길들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올해 특징을 놓고 본다고 하면 호재를 차익 실현 빌미로 좀 삼으면서 물량이 쏟아지는 패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이 흔들림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되돌려 놓고 본다고 하면 다시금 상승 추세에서 수렴하는 것들을 항상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흔들리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오히려 이제 그동안 산 정상을 향해서 계속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에 숨을 좀 고르고 다시금 좀 올라가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자분들께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에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앞서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반도체 업황이라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오픈 AI가 챗 GPT 안정화 베타 버전을 출시한 이후로 HBM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4분기 때 반도체 업황이 상승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4년 주기로 순환이 되는데 보통 상승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8개 분기에서 9개 분기 연속성을 갖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봐도 내년 3분기 연장된다고 하면 내년 4분기 정도까지는 사실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상승 국면에 놓여 있을 여지가 높다는 거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엔비디아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존 제품의 HBM 탑재량은 80GB였는데 새로운 플랫폼을 단 신제품은 192GB로 2년 만에 2.4배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HBM 탑재량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실적이 앞으로도 매출액, 영업이익이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다고 하면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에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문 의원님의 이제 논리에 반론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또 이제 재반론을 하실런지. 그동안에 우리가 꽤나 익숙했던 한 1, 2년 동안에 미국채 수익률 올라. 그러면은 달러도 강해져. 뭐 그런 상황에서는 주식이 빠졌고 반대의 경우 미국채 금리가 내렸다 증시 올랐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살짝 그 bad is good에서 bad is bad로 바뀌면서 또 달라진 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를 갖다 하회할 정도로 계속해서 미국채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증시는 금리
시장 금리 하락 갖다가 좋아하지 않고 같이 빠지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달러가 지금 강해지고 있는데 은근히 달러가 금리가 빠지고 있는 와중에 달러가 은근히 강해지고 있는 와중에 달러보다 더 강한 게 일본 엔화하고 스위스 네네. 프랑입니다. 가장 시장에서 안전 통화라고 여기는 두 개가. 그리고 뭐 중동에서 무슨 뭐 곧 3차 대전 벌어질 것 같은 뉴스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유가는 빠져요. 경기 측면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수요 측면에서 그런가 본데. 그런데 저기 유가는 빠지는데 금은 또 올라요. 달러 강해지면서 뭐 원자재 빠졌다 해도 되겠는데 금은 오릅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코인이 맥을 못 춥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띄우는데도 뭐 이렇게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뭐가 이거 지금 그동안에 시장에 공식 비슷한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일단 장단기 네. 금리 역전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 아래로 내려오는 흐름들을 놓고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구간에서 장단기 금리 차는 사실 미국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의미가 많이 퇴색된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만약 이 장단기 금리 차가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시사점을 높이려고 하는 그 흐름을 좀 확인하시려고 하면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던 게 플러스로 바뀌었다가 다시금 역전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다시금 이 장단기 금리 차가 미국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원래 기능대로 돌아갈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미국제 10년물 금리의 동향들은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전일 증시에서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높아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능들에 대해서 좀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들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좀 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달러 강세 그리고 엔화 강세, 스위스 네. 프랑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요. 달러 강세는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좀 잠깐 반짝하다가 최근에 이제 해리슨 후보가 미국 현지 내에서 거의 당선 확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약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가 지금 증시가 불안하기 때문에 다시 강세 흐름으로 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큰 의미는 두지는 않습니다.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앞으로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을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바탕에는 일본 중앙은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 중앙은행은 2022년 12월 이후 YCC 상단을 수정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밟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엔화 강세, 증시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죠. 결국 그 이유는 미국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차 확대로 인해서 1년이 넘게 착시 효과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엔화 강세가 4월 달 이후부터 두드러지고 있고 일본 증시도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사실은 정상 궤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FMC가 9월 달 금리 인하를 하기 이전까지는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고 한다고 달러 강세나 달러 약세의 흐름을 연동지어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BOJ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게 가장 큰 영향을 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BOJ가 엔화 이 금리를 인상했던 그 이유를 놓고 본다고 하면 그동안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때문에 가계 실질 가계 소득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났는데 영향을 주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결국 앞으로 일본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본 경제 회복을 바탕으로 금리 인상이 가능할 걸로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 소비 지출을 늘리려고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연내 한 번 정도는 더 금리 인상을 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 강세보다는 엔화 약세로 좀 흘러갈 여지가 있다라는 걸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일시적인 현상인 거예요. 네네. 예. 자, 지금 시간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1% 넘게 좀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2,736포인트로 집계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1.6%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800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9%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82,300원. SK하이닉스가 8%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77,700원.
LG 에너지솔루션이 2%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32만 6천 원.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5%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2만 원. 현대차가 1.38%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25만 원이고요. 기아도 1.4%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11만 500원, 삼성전자 우선주 2.9%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만 2,900원이고요. 셀트리온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KB금융 0.6% 하락할 걸로 보이고요. 호가는 8만 7,700원, 신한지주 2.4%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5만 9,2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호가에서는 이제 어제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할 걸로 보여집니다. 2% 넘게 떨어질 걸로 보이고 예상 체결가는 17만 9,600원. 알테오젠도 2.8%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31만 원이고요. 에코프로도 2% 약세가 예상됩니다. HLB 0.6% 하락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는 8만 2,200원, 삼천당작 1.4% 약세가 예상되네요. 셀트리온제약 오늘 3%대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8만 9천 원이고요. 엔캠도 1.7%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1천 원. 이 가운데 휴젤은 1% 상승 예상되네요. 호가는 25만 원이고 리가캠바이오 2.9%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만 5,600원. 클래시스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는데요. 글쎄 오늘 양시장이 지금 보니까 좀 많이 떨어질 걸로 보이고 뭐 코스닥은 800선을 하회할 걸로 보이는데 또 이렇게 되면 또 저가 매수세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참 종잡을 수 없는 시장인 것 같네요. 예. 예. 그러니 단타나하는 시장이 돼버린 거죠. 지금 정민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시장의 중장기적인 어떤 변곡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보다도 전일 대비 이 정도 빠져주면 또 저가 매수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는 게 우리가 벌써 이런 장에 길들여진 겁니다. 예, 우리 장은 그저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개인이나 할 것 없이 좀 밀리면 사고 좀 올라주면 하루이나 이틀 만에 뭐 아니면 오전 중이라도 올라주면 털고 나오는 이 짤짤입니다. 짤짤이 판에서 벗어나질 못하네요. 아쉽습니다. 뭔가 이렇게 남들은 뭐라도 한번 시세라도 추세라도 한번 만들고 뭐 지금 이제 조정 국면인가 뭔가 하는데 우리는 뭐 한 것도 없이 이렇게 휘둘리고 있으니까요. 이걸 갖다가 시황이라고 뭐 만들고 해설을 하려고 하는 저희도 그렇고 그리고 좀 리포트 좀 내지 마시고요. 어디요? 무슨 뭐 한미반도체 지금이라도 사야 하네 어쩌네 이거 딱 나온 날부터 꺾이는 거 보세요. 그런데 사실 또 이게 꼭 단기로만 볼 거는 아닌 게 또 중장기로 봤을 때는 지나고 보면은 또 그때가 저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 시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건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죠. 그러니 제 얘기는 너무 시류에 편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꼭 오르고 있는 것들 들고 와서 추천하거든요. 그리고 빠지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왜 아직도 들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의 지금 이 정권 이쪽 통해서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의 어떤 방식인데 좀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올라가고 있을 때 이제 좀 조심합시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빠지고 있을 때는 이것들 견딜 수 있게끔 좀 아니면 진입 시점을 노리게 하는 그게 좋겠는데 오늘은 또 여기저기서 얼마나 또 죽는 소리 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 시장은 진짜 보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이게 뭐죠? 2,800도 못 찍고 진짜 참. 근데 국내 증시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그렇게 또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시장 흐름이 중요하지가 않죠. 왜냐면은 도깨비 종목별로 장이니까 이 완전 뭐 종목별로 두더지 잡기니까. 보니까 오늘은 어느 테마가 뛸까요? 이 와중에도 아마 테마 하나 나올 겁니다. 그거는 도저히 뭐 미리 잡을 수가 없네요. 제가 너무 흥분하나요, 문이었네요. 참 보고 있자면 그래요. 누가 나 오늘 갈 테마를 하나 알려주면 내가 선생님 하면서 모시겠대. 보통 시장이 좀 조정받을 때 이제 테마주들이 좀 기승을 부리니까 그런 현상이 있죠. 근데 분명히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전략 잘 세우면 또 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오늘도 나오면서 리포트에 괜찮다고 하고 나와서 앵커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뜨끔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저격을 해버리셨군요, 소장님이. 뭐가 괜찮다는 시장이 괜찮다.
네, 저는 뭐 떨어져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이 상승 추세가 바뀌진 않을 거로 좀 보고 네.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뜨끔했습니다. 예, 예. 근데 아까 저한테 예. 질문을 해주신 것 네, 중에 네. 금 관련 대사나 질문을 그-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게 뭐냐면 2018년도 3월 이후로 이제 금 가격이 계속 올라오는 상승 국면에 놓여 있는데 사실 실질금리와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변수와 이 금 가격 간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맞아진 걸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금리와 미국 달러화는 사실 금 가격하고 역이관계가 있는데 이번 강세 국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실질금리가 오르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도 금 가격이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금 가격은 동일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동안 떨어졌는데 금 가격은 또 올라가는 국면이 나타났었죠.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금 가격이 강세를 보였던 그 바탕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그리고 진영학적 불확실성, 그리고 뭐 트럼프 얼마 전까지 재집권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그동안에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부분들이 많이 반영됐는데 연준이 금리 인하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고 하면 이제 그게 금 가격이 반영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올해 온스당 2,500에서 2,700 그리고 내년에는 온스당 3,000 정도까지 보는 데도 있기 때문에 금 가격에 대해서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뭐 실질금리나 달러와의 관계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고 금 가격을 좀 전망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 대선 11월 지금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참 저희가 뭐 수혜주 또 아니면 뭐 피해주 아니면 공통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예. 제가 이것도 하나 얘기해드리면 좋을 네네. 것 같거든요. 투자자분들께. 그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를 보진 않습니다. 근데 금융시장에서는 그렇게 나타났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린 이유는 일단 누가 당선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예. 올해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이 많이 차지하는 레드 웨이브를 달성하게 되면 트럼프는 당선됐을 때 본인의 정책들을 가감하게 추진할 수 있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그 확률이 많이 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는 과거 일기 행정부일 때 감세, 재정 지출 확대, 네. 저금리를 상당히 유도를 했던 사람이라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두는 행정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2년 차 이전까지는 감세, 정부 지출 확대를 강조하려고 하면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저금리 통화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무역 적자를 상당히 강조하잖아요. 근데 무역 적자 폭을 좀 줄이는데 효과를 주려고 하면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2년 차 이전까지는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물가금리 올라가지 않고요. 달러가 강세를 보일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올해 이 트럼프가 이런 조사상 뭐 앞서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 좀 시장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를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에서는 지금 해리슨 후보가 트럼프보다 빠르게 지지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제약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항상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어떤 미국을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까? 저는 뭐 마리화나 합법화 시키겠다는 거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는데. 맞습니다. 그게 그거하고요. 이 네. 낙태법을 지지하기 낙태 쪽.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그나마 이제 해리슨을 얘기할 때 얘기할 수 있는 요인이고요. 그 외 부분들은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행정부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대선 후보만 바뀌었을 뿐이지 기존 행정부의 정책은 연속성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전일 미국 증시 하락할 때 매그니피센트 종목들도 일부 종목들이 크게 하락하긴 했지만 결국 현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산업으로서 AI 반도체를 육성하는 대표적인 정부이기 때문에 흔들릴 때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질 때 담아놓으시면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또 웃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 도는 말 중에 밈 통령이 있더라고요. 아마 해리스 현상을 두고 하는 얘기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아무 존재감 없었고 뭘 하는지도 몰랐던 여자가 갑자기 무슨 정상적인 전당대회나 이런 후보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됐는데 사람들은 열광하는
그리고 주류 언론들은 막 띄우고 하다 보니까 밈통령이란 말도 나오더라고요. 난 저분이 뭘 하겠다는 건지는 도저히 뭐 아는 게 없습니다. 네, 자 오늘 네.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8월 2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우지수도 1% 넘게 떨어졌고 나스닥도 전일 상승분을 다 반납하면서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낸 상황이고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용 시장이 좀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제조업 지표까지 안 좋게 나왔다는 측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소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2% 하락이네요. 2,719포인트, 코스닥 1.8% 떨어집니다. 798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800선을 하회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 내림세입니다. 81,000원 선이고요. SK하이닉스가 지금 5% 떨어집니다. 183,500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도 2.7% 약세입니다. 324,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3% 하락이네요. 913,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2% 떨어집니다. 63,500원. 현대차가 3% 약세입니다. 245,000원이고요. 기아도 1.9% 떨어집니다. 109,900원. 셀트리온 0.5% 하락합니다. 199,000원이고요. KB금융 3% 약세입니다. 85,300원. 신한지주도 2.4% 넘게 떨어집니다. 59,200원. 지금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지금 전 종목이 좀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 특히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쪽이라든지 현대차 쪽 이쪽 섹터 주로 외국인들 수급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되는 이런 대표적인 섹터 종목들이 낙폭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2.6% 떨어집니다. 186,600원이고요. 지금 에코프로가 2% 약세입니다. 지금 앞장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지금 2%대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 알테오젠도 2% 하락합니다. 312,500원. 그리고 HLB 0.9% 떨어집니다. 82,000원. 삼천당제약도 1.4% 하락으로 17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3% 약세네요. 89,100원. 그리고 엔캠 2% 떨어집니다. 184,000원이고 리가캠바이오도 1.5% 하락하면서 지금 87,200원. 휴젤 2.4% 떨어집니다. 24,500원이고 클래시스도 1.2% 하락합니다. 46,500원. 지금 코스닥 쪽에서도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지금 전 종목의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특징적인지 섹터별로 또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늘 글쎄요, 상승 섹터는 아직까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석유 관련주들의 일부 종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제 산일전기 같은 경우가 좀 상승세가 보여주고 있고 해운주 내에서 이제 흥하해운이 좀 7%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섹터별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이제 종목별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종목 장세입니다. 흥하해운이 7%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흥구석유도 3% 올라가고 있고요. 이 가운데 일부 또 제약바이오 쪽, 진단 쪽이라든지 이런 종목, 수젠텍이 20% 급등합니다. 그리고 랩지노믹스도 11%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종목 장세입니다. 석유 쪽에서는 흥구석유, 한국석유만이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아니면 진단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수젠텍,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삽니다. 각각 256억 원, 297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 투자자 558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삽니다. 각각 122억 원, 그리고 기관은 109억 원 순매수고 개인 투자자는 20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현재 달러 환율은 10원 30전 하락한 1,366원 20전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은 확실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참 이게 시장하고 환율하고 연관성도 없어 보이고 지금 네.
어제 예. 우리 요즘 환율이 이게 예. 세 개를 체크해야 되니까 예. 우리 3시 반에 서울 외환시장 종가하고 예. 우리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끝나는 또 저거 연장된 환율이 그렇죠. 있고 그리고 우리 뭐 새벽까지 이어지는 NDF 시세가 있고 한데 어제 서울에서 66원 20전에 1366원 20전 종가였는데 지금 오늘 개장가가 72원. 그러면 이게 또 전일 대비 6원이나 높게 아, 지금 73원 다시 올라가네요. 네, 올라가는 거죠. 예, 올라가요. 5원 70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식은 미국만큼 빠지고 있고 금리도 미국만큼 빠지고 있는데 환율은 미국보다 더 올라 버렸네요. 미국 장보다도. 아우 니케이가 예. 니케이가 오늘 또 3% 빠지네요. 갭다운으로 하면서 어제 도요다가 8% 넘게 빠지고 했는데 이거 이거 또 호들갑을 떠는 건가 뭔지는 몰라도 이건 뭐 왜 이렇게 갑자기 문현님 뭐 어디 빵꾸 났습니까? 보트야. 왜 이러죠 이거?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엔화랑 예. 일본 증시를 보면서 예. 좀 안타까운 거는 예.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시간의 문제다. 결국 그 해당되는 국가의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결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너무 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2년 12월부터 BOJ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사실 엔화 약세, 일본 증시 상승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었는데 네.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줄 알고라는 게 좀 이렇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올해 4월 이후로 사실 연준의 금리 인하도 단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저렇게 움직인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뭐 ECB도 그렇고 BOJ도 그렇고 중국 인민은행도 그렇고 중앙은행들은 약간 한라인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연준이 한라인. 자기들끼리.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진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사실 인민은행도 금리 인하를 하고 BOJ가 금리 인상을 하고 이런 정황들을 보면 예전에는 사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먼저 단행하고 나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이게 먼저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7월달에 연준이 좀 금리 인하를 하려고 좀 선제적으로 좀 이 해당되는 국가들 중앙은행들이 좀 통화 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연준은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세계화 4.0 이 특징이 뭐냐면 자국 중심주의의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건데 결국 이게 이 통화 정책에도 좀 반영되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엔화 강세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이전까지는 계속 나타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본 증시 하락은 어제 오늘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엔화 강세, 일본 증시 하락을 염두에 두면서 일본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리스크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은근히 이렇게 또 나왔던 얘기들 가운데 미국 장이 조금 조정을 거치게 되면은 그 자금들이 신흥국 증시로 올 거다 해서 약간 또 이렇게 기대감을 키웠거든요. 네. 그런 어떤 그렇게 한번 볼만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유럽장도 빠지고 있고 신흥국도 빠지고 같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이 돈이 어딘가 가야 되던데 아니면 어디 돈이 말라가나 싶기도 하고. 제가 최근에 좀 신흥국 내에서 기존 비율을 좀 상향한 국가가 있는데 그게 중국입니다. 중국이요. 사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수순으로 갈 걸 염두에 뒀었는데 선제적으로 좀 LPR을 인하한 걸 보면 최근 3년 동안 중국 내에서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부동산에 초점을 둔 정책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단행되게 된다고 하면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통화 정책에 대한 여력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중국 증시 그동안 상당히 좋지 않았었는데 올해 4분기 정도 되면 기존의 박스권을 좀 탈피하면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여력들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비율을 좀 높이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일시적인 흐름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이전까지 혹시라도 중국 증시의 상승이 연장된다고 하면 좀 비중을 줄이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인도나 베트남, 멕시코 같은 국가들로 좀 자금들을 옮겨가는 흐름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은 어때요?
채권 시장 앞으로? 사실 연말 정도 이 장기 국채 금리는 지금보다 더 떨어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올해는 주식 시장도 좋지만 채권 역시 예. 좋은 흐름을 좀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뭐 늦은 감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7월 FMC 전후로 어느 누구도 언더로 내려올 거라고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예. 했거든요. 근데 벌써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수치로 확인하고 있는 미국의 물가가 약간은 가소평가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하는 주거비 물가의 선행지표, 네. 신규 세입자 임대료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차를 두고 임대료 지수에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결국 물가 둔화폭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게 된다고 하면 사실 채권금리 레벨도 훨씬 더 내려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연말까지 좀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 있게 비중을 늘려가는 흐름들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금 한국은행도 무슨 뭐 정책적으로 대응할 만한 여지가 생겼다고 보세요? 한국은행 네. 아마 그 건물에 가보시면 예. 물가 안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현판. 예. 물가 안정을 달성을 했죠. 올해 6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가 지난해 7월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난해 7월 최저점 형성하고 이제 물가 추이가 나타날 때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아니면 안 올릴 수도 있다 그런 노이즈가 되게 많았었는데 일단 지금 현재 물가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정도로 낮아져 있기 때문에 저는 여건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나중에 혹시라도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고 의도치 않게 부정적인 면이 좀 부각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미국 중앙은행에 좀 옮겨갈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는 선제적으로 좀 금리 인하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이전 먼저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의견이 좀 분분한 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아수라장이 돼버렸는데 한번 문 의원님 지금 이 와중에 한번 8월 대응 전략 내지는 뭐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너무 좀 가혹한 질문인가요? 저희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어요. 네. 정민앵커가 그걸 한번 여쭤볼 타이밍이 됐는데 미안하신가 봐. 네, 저 그냥 유구무원 하고 있었죠. 유구무원 예.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뭐 나올 수 있는 말이 사실 뭐 소나기는 피해야 되고 그거 그렇죠. 아니면 네. 저점 매수, 뭐 저가 네. 매수, 뭐 분할 매수 이런 네. 얘기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어렵네요. 저는 국내 증시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딱 두 가지만 봐요. 그러니까 DRAM 가격 추이랑 우리나라 수출 증가의 추이를 나타내는 걸 항상 보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 품목별 수출 증가율, 반도체가 되겠죠. 지역별 수출 증가율, 중국이 되겠죠. 연속적으로 플러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금액하고 증가율을 보면 지금 매월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처럼 추세를 갖고 움직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내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해외 투자, 특히 미국 중심의 투자는 앞으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증시가 안 좋은 상황들을 앞으로 좀 올라갈 확률이 높은 대상으로 스위칭하거나 아니면 사는 기회를 좀 삼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 때 좀 좋게 보는 업종이 뭐 반도체, 네. 음식료, 제약바이오, 보험, 화학 이런 것들 얘기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국내 증시에서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국내 증시, 국내 증시, 예.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 따지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그리고 밸류업 관련돼서는 9월 정기국회 전후로 좀 모멘텀을 받을 여지는 있어서 KB금융, 현대차, 뭐 삼성, 생명 같은 것들,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으로는 뭐 하나솔루션, CJ제일제당, 그리고 어차피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네이버나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을 좀 하반기 때 좋을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관련된 종목들도 스위칭을 하는 기회로 좀 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또 8월 하반기 좀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은 금요일입니다. 미국에서 날아온 경기 침체 우려에 시장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양지수 모두 2% 넘게 빠집니다. 코스피가 2.53% 내리면서 2,707.34포인트, 2,700선 지지 여부 중요하겠고요. 코스닥은 2.59% 내리면서 800선을 닷새 만에 이탈했습니다. 현재 792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상황을 보면 지금 양 매도가 나옵니다. 기관이 1,366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외국인 역시도 385억 원 팔자세, 개인만 홀로 1,964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90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개인 투자자는 221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방어적인 성격인 무선통신 서비스 업종 강세 나타냅니다. 더불어서 방송과 엔터 업종, 생명과학 도구와 서비스 업종 올라갑니다. 반면에 전기 장비와 반도체 장비 업종 약세의 골이 깊고요. 항공, 화물, 운송과 물류 업종 역시 마이너스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올라갑니다. 최근 4주간의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5배 늘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특히 진단키트 관련주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수젠텍이 18.52% 급등하면서 7,360원, 랩지노미스 10% 넘게 올라갑니다. 거래가 2,950원입니다. PCL이 3% 가까이 상승하면서 1,193원, 엑세스바이오도 5.74% 상승세 시현하면서 7,1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진매트릭스 4.6% 플러스권으로 거래가는 2,585원입니다. 해운업종 보겠습니다. 해운업종 상승세 이어갑니다.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다시 커지면서 홍해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해운업종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다만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많이 축소해낸 상황입니다. 해운주 중에서는 흥하해운만 10%대 강세 보여줍니다. 거래가 2,915원. 대한해운도 1.55% 올라가면서 2,29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KSS 해운과 HMM, STX 그린오직스는 STX 그린오직스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4%가량 오르면서 거래가 15,09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에 액화 석유가스 LPG 관련주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LPG 관련주 중에서는 흥구석유가 12% 가까이 급등합니다. 거래가는 19,900원. 중앙에너비스가 7.51% 올라가면서 24,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극동유화가 1.5%, 대성산업이 0.27% 플러스권입니다. 더불어서 S오일도 0.88% 상승하면서 거래가 68,6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주 큰 폭으로 내립니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 낙폭이 큰 상황인데요. HBM 수요 확대에 반도체 업계가 앞다퉈 생산 능력 확충에 나서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고 또 미중 갈등의 여파도 지금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HBM 관련주 중에서는 YC가 7.42% 급락하면서 거래가 16,700원, STI가 8.45% 하락하고 있습니다. 25,450원에 거래됩니다. PSK홀딩스도 8.8% 급락합니다. 거래가 47,600원이고요.
DI가 9.39% 하락하면서 16,410원, 테크윙이 12.94% 폭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44,7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보다 더 크게 시장이 좀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머니 김영웅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강한 반등을 보였던 미증시가 하루 만에 급락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국내 증시 양방 어떻게 보시나요? 코스피 한동안 하락하며 2,700선을 이어받아 지난주 금요일부터 강세를 보이며 2,800선을 넘보고 있는 와중에 오늘 뉴욕 증시 실적 쇼크로 인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1% 급락하며 기술주 중심으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그동안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더 먼저 더 많이 하락했는데 다행히 최근 며칠 행보하다 어제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이틀 전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7% 급락했으나 어제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12.8% 급등하며 극적인 반등이 나오는가 싶더니 오늘은 6.6% 급락하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지켜보며 방향성이 정해지면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와중에도 호재와 호실적을 바탕으로 상승하는 업종들도 있고 지금이 기회인 업종들도 있을 텐데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오늘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 2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진테크입니다. 그동안 엔비디아 급락으로 인해 반도체 관련주 약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 어제 다시 12% 급등하면서 반도체 관련주 분위기가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오늘 다시 하락했지만 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이 커진다면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그동안 쓰라린 고대역폭 메모리 HBM 매출이 전분기 대비 50% 상승하는 등 정상 궤도에 들어서고 있고 엔비디아 납품이 가까워진 것으로 예상되어 반도체 관련주 조만간 강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진테크는 반도체 방막을 형성하는 전공정 프로세스 장비 개발 생산하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로서 주 거래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유수의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입니다. 증권사 평균 예상 실적인 컨센서스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트상 최근 약세를 보이다 강하게 반등하며 어제 21평선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반도체 급락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수 반등할 때 반드시 매수해야 할 종목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도로 포장하는 아스콘을 제조 판매하는 SG와 포스코 그룹이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에 나선다는 소식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제 장중 4% 상승했고요. 지금도 소폭 상승 중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대화 협상을 원하고 있고 이를 준비 중이라고 지난 24일 중국 외교부가 밝히면서 재건 수요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인 건설주들이 크게 상승 중에 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난 6월 동해 유전개발 수혜주를 엮여 급등하였다 상승폭을 다 내주고 하락하다 다시 반등하고 있어 지금 매수하기 좋은 자리로 보입니다. 네,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 시장은 악폭이 큰 상황입니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시죠.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의 가능성에 대해 직접 언급하면서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급락하는 등 기술주들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늘 하락 이유는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들의 예상 밖 악화 소식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럴 경우 금리 인하 횟수가 올해 2회가 아니라 3회로 늘거나 9월 금리 인하 폭이 0.2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이상으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테니 이럴 경우 수일 내에 극적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매도보다는 하루 이틀 지켜보며 방향성이 정해지며 움직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원자재 재테크 정보, 원자재 투자 포인트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립니다. 네, 오늘은 키움증권 심수빈 애널리스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예가 암살이 되면서 이제 중동의 군사적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국제유가도 최대 배럴당 $100 선으로 좀 치솟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유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중동 분쟁이 전면전으로 이제 치닫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현재 흐름은 어떤가요? 네, 일단 지난주 유가 같은 경우는 사실 수요 불안 속에 좀 약세를 보이면서 WTI 기준 배럴당 한 $74 선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사실 7월 제조업 PMI는 전월치 하회하는 수준으로 좀 발표가 됐지만 유가가 추가적으로 빠지지는 않았는데요. 오히려 이제 중동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공급 불안이 좀 높아졌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배럴당 다시 $76 선까지 올라온 흐름입니다. 네, 작년 10월에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에도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유가는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저께 급등세였고 그런데 어제는 또 조금 유가가 또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이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관련된 이슈가 사실 유가의 뭔가 장기적인 상승으로 좀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제 공급 차질 발생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10월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유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다시 되돌아온 이유는 사실 전쟁 지역이 원유 생산지가 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한이의 암살에 대해서 이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좀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면전으로 사실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예상보다 유가 상승이 지난해 10월보다는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의 유가 흐름도 좀 짚어보죠. 최근 국제 유가 지정학적 위기보다는 이제 중국의 수요 둔화에 더 크게 반응하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그 이유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통 이제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라던가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이제 발표하는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 전망치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견조한 수요와 예상보다 괜찮은 OECD 국가 수요를 좀 반영해서 내놓은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타이트한 수급 전망이라는 기본 전제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의 원유 수요였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보면 사실 최근에 중국 경제지표 부진은 기존 예상에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니예를 암살하기 전에 이미 헤즈볼라랑 분쟁이 좀 격화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 중동 정세는 계속해서 불안정했지만 어찌됐든 이제 수요 불안이 더 높아지는 구간에서 사실 유가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종이 신문을 거의 안 보다 보니까 그런데 이 하마스 지도자가 그렇게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참석했다가 그 상황에서 당하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라. 이거 일면에 대수특필됐더라고요. 우리 국내 언론들은 그만큼 만만치 않은 뉴스인데 그래도 이제 유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아서 그나마 이제 묻어갑니다만 이거 뭔가 이쪽 중동의 안정을 갖다가 원치 않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외에도 유가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 우리 심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사실 하반기에 좀 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요인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결국 중국의 경제 지표라던가 중국 정부 부양 기조에 따른 수요 불안이 완화되는지 여부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미국 대선 레이스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 그리고 오펙의 실제 4분기부터 증산에 좀 나서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레벨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레벨 같은 경우는 과거 히스토리컬리 좀 살펴봤을 때 사실 대규모 재고가 발생한다거나 대규모 원유 재고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실 레벨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유가가 지난해와 유사하게 이제 WTI 기준 배럴당 70에서 95 사이에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중국 경제 지표가 더 안 좋게 나오면서 수요 불안이 좀 급증한다던가 아니면 중동 지역의 정세가 좀 급변을 하면서 실제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좀 발생하는 양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밴드를 벗어날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통상 이제 부동산 비수기로 꼽히는데요. 이번에는 다를 것 같습니다. 이미 청약시장은 여름날 불볕더위보다 더 뜨겁고요. 강남권의 국민평형은 50억 원을 찍으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도무지 멈출 줄 모르는 서울 아파트 상승세에 정부도 두고 볼 수만은 없겠죠. 이달 중 공급 위주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소식과 정보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도 송성현 도시와 경제 대표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송성현. 안녕하세요. 네. 야, 이 청약부터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동탄역 롯데캐슬이 지금 그 네. 문제의 극입니까? 네. 그 뭐 청약 사이트 마비됐다는. 네. 도대체 한 가구에 얼마가 몰려 있어 이런 겁니까 이게? 지금 294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약 한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몰렸는데요. 여기가 왜 이렇게 몰렸냐면은 네. 로또라고 불리면서 한 10억 정도 번다라고 이런 그 주변 시세 뭐 했을 때는 굉장히 크게 큰 차익을 기대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아파트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GTX가 최근 주택 가격에 영향을 좀 크게 주고 있거든요. 근데 GTX하고 바로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 바로 건물 옆에 보면은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거는 교통과 입지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가격에 영향을 주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무순위 청약인데 이 무순위 청약의 분양 가격이 4억 8,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최근에 이 단지에 거래된 금액이 네. 16억 2천만 원 정도로 거래됐어요. 그리고 나오는 매물들의 호가들을 보면은 뭐 한 17억에서 한 18억 정도 선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당첨되면은 가격을 굉장히 2017년 수준으로 받게 되고, 또 거기에 그때 2017년 대비했을 때 지금은 그때는 없었던 지금은 GTX가 들어오고요. 또 그리고 백화점이라는 이런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무순위 청약이라는 거는 청약 통장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청약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크겠죠. 그냥 무주택 실수요자가 아니고 또 청약 통장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소위 뭐 어마어마한 그런 그 가구 한 가구 모집하는데 청약에 도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신 대로 청약홈이라는 그 사이트가 마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특히나 이거 청약이 되고 나면 뭐 실거주를 꼭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전매를 못하는 그런 조건 같은 경우도 적용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최근 들어서 이런 그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지금 공급 물량도 굉장히 좀 부족한데 앞으로는 이런 물량 자체를 전국 단위에서 또 유주택자, 청약 통장도 없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줘야 되냐라는 것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무순위 청약의 그 제도, 특히나 그때 당시만 해도 분양 시장이 어려웠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풀어줬었는데, 이제는 분양 시장이 굉장히 좀 뭐 예전 대비했을 때 많이 개선이 크게 됐기 때문에 이런 청약 통장 그리고 유주택자 이런 분들까지 참여하는 게 어떨지라는 그 시각이 뭐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우리 정민혜께서 다음 질문하시기 전에 정말 궁금해서 여쭤봐요. 송 대표님, 저 한 가구는 어떻게 해서 나온 한 가구입니까? 뭐 이제 그 본인의 그 부적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잔금 여력이 뭐 안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겠죠. 아니, 뭐 계약 취소가 아니라 아무래도 뭐 부적격 되신 분들 뭐 이런 분들 나오겠죠. 그 아까 뭐 GTX 동탄역하고 지하로 연결되고 롯데백화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주변 시세 정도로 그냥 공모를 하더라도 사람들 많이 몰릴 것 같은데 굳이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잠시라도 진짜 로또네요. 일주일 동안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면 그래도 기분은 좋으니까 뭔가 터질 것 같지만
이거 시간 뺏겨 마음 뺏겨 이러다가 네. 근데 이 한 명은 진짜 공정하게 뽑힙니까? 뺑뺑이죠. 그냥 뺑뺑이에요. 네,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무조건 10억인데. 예전에 그런 루머들도 많았어요. 뭐 건설사나 뭐 증권사분들이 이상하게 당첨이 된다는 루머도 있었는데 그 뭐 루머인데 뭐 제가 뭐 어떻게 뭐 로또도 요즘 얼마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그 확률적으로 설명 안 되는 1등이 70몇 명이 나와요. 어떤 주는.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어쨌거나 그러면은 아니 꼭 이래야 합니까? 예? 꼭 이런 로또 청약 같은 거 갖다 계속 이렇게 한두 건씩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제 얘기는 그냥 집 없는 사람 좋은 조건에 그냥 지금 시세로 해도 네. 충분히 이거 분양되지 않나요? 네. 그리고 청약 통장도 필요 없다. 그러면 여태까지 청약 통장 갖고 뭐 부어온 사람들은 뭡니까? 왜 이렇게 원칙이 없는 거예요? 뭐 지금 청약 제도가 항상 정부마다 뭐 한 30번, 50번 정도는 바꿔왔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원칙이 없는 제도긴 합니다. 원칙이 없어. 네. 그러면 뭐 들어가서 안 살아도 돼? 예? 네, 들어가서 안 살아도 되죠. 어떨 때는 뭐 꼭 들어가서 살라면서요. 네. 실거주 하라면서요. 네. 뭐예요 정책이? 방송 끝나고 뭐 유튜브 라이브 진행해야 돼. 너무 얘기가 길어진 것 같은데. 얘기가 길어지고. 네. 다음 아니 이걸 갖다가 그저 흥미 위주로 로또 네. 청약 뭐 어디가 또 청약. 아이고 이거 시청해갖고 청약하신들 누가 되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 진짜 맨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저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래도 시장 상황을 좀 알아야 되니까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동탄역 그 롯데캐슬 이제 소장님이 흥분하신 네. 그 내용 짚어봤는데 여기 차익이 또 2배가 넘는 곳 하면 네. 또 서초구 반포동 아니겠습니까? 같은 기간에 이제 이거 레미안 원펜탄스도 청약 신청을 받았는데 그 역대 최고 분양가에다가 후분양 지금 상당한 자금 압박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네. 현금 진짜 갖고 계신 분들 현금 부자들의 잔치가 될 거란 예상이 있었잖아요. 경쟁률 여기도 굉장히 치열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정민 앵커님이 질문하셔서 다행인데 이건 2배라는데요. 선생님 또 화내실 것 같아서. 이건 2배로 화낼 뻔했는데 네. 다행히 질문을. 네. 지금 이 후분양 그 원펜타스 같은 경우 뭐 주변 시세가 최근에 뭐 원베일리라든지 그 단지 주변에 있는 시세들이 뭐 한 40억 정도, 뭐 50억 정도 거래가 되다 보니까 당첨된다라고 하면은 큰 금액을 가져온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평당 분양가가 6,736만 원 정도, 그러니까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보면 CG에 나와 있는 것처럼 23억대 정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시세 차익이 크다 보니까 경쟁률 같은 경우는 특별 공급은 352대 1, 그다음에 1순위 평균은 526대 1 정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경쟁률이 가장 뭐 뜨겁게 있던 것이 59제곱인데요. 아무래도 면적이 작다 보니까 가격이 좀 저렴하다라는 인식 때문에 1,604대 1 정도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인기가 많은데 지금 뭐 주변에 보면은 그 메이플자이가 특별 공급이 123대 1 정도 나왔는데 그때 대비했을 때 경쟁률이 3배 튀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도 크겠지만 분양 시장이 활발해지고 또 주택 공급이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인식들 때문에 경쟁률이 이렇게 크게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분양 단지이기 때문에 잔금 준비를 좀 그 짧은 기간 안에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도 뭐 2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는 그 정도로 잔금 여력이 있는 무주택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도 하나는 볼 수 있고 또 하나로는 뭐 워낙 이렇게 분양가가 좀 시세 대비 뭐 저렴하다라고 평가하는 뭐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 가격을 통해서 20억 정도의 그 시세 차익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뭐 2가지 수요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경쟁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소장님 네. 3배는 없습니다. 다음 질문에. 혈압 오르실 만한 내용이 좀 많아요 오늘. 로또 청약 얘기가 나오니까. 네. 아유 지금 주식 시장 때문에도 좀 그거 아, 했다가 예. 아까 특히 우리 송 대표님 설명을 듣는데 한가구 모집에. 청약 통장 필요도 없습니다. 네. 굳이 들어가서 안 살아도 됩니다. 네. 곧 바로 전매 되팔아도 됩니다 하니까 뭔 놈에 싶어가지고 진짜 잠시 좀 흥분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열받겠군요. 청약제도 목적이 없는 듯한 느낌이 그러니까요. 이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강남에 또 뭐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고요?
자꾸 질문이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참 부담스러운 질문인데. 거기다 너무 가깝게 앉으셔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네. 지금 그 시세 차익이 뭐 작게는 수억, 그다음에 많게는 수십억 정도 나오는 곳이 강남인데 강남에서 이런 물량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예. 강남 3구하고 용산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시세보다 낮게 분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가격 안정 뭐 이런 쪽에 취지는 그런데 사실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가 주변 시세를 낮추는 그런 역할은 못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지금 레미안에 그 도곡동 레미안 레벤투스가 62가구 정도가 이제 나오는 그런 물량이 되는데요. 요 레미안 레벤투스도 지금 308가구 중에 133가구 물량들이 나옵니다. 분양가가 600이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6,480만 원으로 나오고요. 그다음 DH 방배가 여기가 가구수가 큽니다. 뭐 3,000가구가 넘는 세대인데 여기 물량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00가구가 넘게 나오니까 사업지 한번 유심히 보시고요. 그다음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도 589가구 정도 나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삼성 도곡 3호 아파트가 저기가 이제 매봉터널 앞에 있거든요. 네네. 그 세브란스 그 옆에. 예. 그쪽보다는 오히려 송파긴 한데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잠실 진주 재건축하는 그 사업지인데 거기가 이제 공원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량들도 많고 분양가도 좀 저렴하다 보니까 저쪽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뭐 이제 실거주적인 측면으로는 좋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적으로도 보면은 미정되어 있는 분양가가 있긴 한데 서초 방배 6구역을 재건축한 레미안 원페를라, 그다음에 DH 대치 에델루이 이게 이제 구마을 3지구 여기에 이제 하는 개발 사업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실 르엘 미성 크로바를 재건축하는 것도 여기도 한 247가구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산제 적용단지 뭐 실거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매 뭐 이런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좀 유심히 바라보고 본인의 사정에 맞으면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뭐 청약 시장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네. 그냥 단순히 실거주적인 측면으로 접근은 안 할 것 같다라는 것이 뭐 시장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이 점점 어려워지긴 네. 하네요. 원페를라 에델루이. 예. 저 사실 들어오기 전에 항상 단지명을 좀 연습을 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입도 제대로 풀어야 될 것 같고. 잘 안 붙을 때도 있더라고요. 예, 네. 다 의미가 있긴 할 텐데. 네. 예. 그 분양가가 지금 계속해서 서울 같은 경우 상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몰리는 이유가 이제 주변 아파트들 시세 네. 자체가 좀 들썩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국민평형 이게 84제곱미터 20평형대죠. 네, 이게 그렇습니다. 50억 원을 넘었다면서요. 네, 국민평형 84제곱미터면 이제 전용 면적이 그러니까 뭐 공급 면적으로 하면 33평형, 네. 그다음에 실내 면적 아까 말씀한 전용으로 하면 25평, 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이 그 면적이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데 여기가 50억을 넘었습니다.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 84제곱미터가 처음으로 50억 돌파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평형이 50억을 넘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그러게요.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나 이 금액 자체가 지난 6월에 작년 6월 정도 되는데 그때가 36억에 거래됐거든요. 근데 1년 만에 14억이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주변 시장에 분양 시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주택 공급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그래도 아크로 리버파크 이름 들어봐도 좀 신축급에 좀 해당되는 그런 네네. 단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도 형성이 돼서 이런 금액들이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50억이라는 거래가 나오려면은 아무래도 그 한강 뷰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네. 한강 조망권이 되어 있는 그런 그 매물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반포의 레미안 퍼스티지 84제곱미터도 이 아파트보다는 좀 구축에 해당되는데 그렇죠. 여기도 이제 7월에 41억에 손바뀜 됐기 때문에 이 아파트보다 신축급으로 해당되고 또 한강변에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50억을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 규제가 좀 강화가 되다 보니까 집을 한 채만 사는 그런 뭐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한 채 구매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수요를 크게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왕 하나 사는 거 몰리겠네요. 예, 제일 좋은 지역에 제일 좋은 아파트 하나 사는 그 소위 말하는 그 똘똘한 한 채라고 하죠. 이런 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나면서 오히려 지역적인 양극화가 나오고 또 상품적인 양극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양극화되는 것의 가장 상단에 뾰족한 부분 안에는 이런 거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강남권에서 이제 분양가가 아무리 뛰어도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 올라간 데는 한계가 있고 반면에 주변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자꾸 이 로또 청약건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집값을 부채질을 하고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공급을 위축시킨다. 이거 오래된 지적인데 그걸 떠나서 어떻게 상한제 이런 것 갖다 두려고 생각을 합니까? 시장에다가 당연히 안 하죠. 제가 건설업 거기라도 요즘 같은 일은 이거 없애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게 맞죠. 사실은. 그러니까 뭘 자꾸 이렇게 그 좋지도 않은 머리 갖고 자꾸 이렇게 뭘 만들어 가지고 시장 왔다가 왜곡을 시키는지 몰라요. 그렇죠. 지금 상한제라는 거 결국 가격의 그 상한을 정하는 건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시장 논리에 좀 반한다라는 의견들이 예전부터 제기가 됐고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냐라는 거에 의문도 많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주택가격 안정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좋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가격을 상한하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안 늘어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공급 축소를 해서 주택 가격을 올린다라는 지적들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로또 청약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서 이슈화가 되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 또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연구 용역도 발주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 축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예전부터도 나왔었지만 지금은 공사비가 뭐 3년 동안 한 20% 급등을 했거든요. 뭐 사실 20%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 체감하는 거는 이거의 한 2배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분상제 지역에서 수익성이 좀 떨어지면서 주택 공급에 대해서 좀 위축, 뭐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위축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민간 사업뿐만 아니라 공공 사업 안에서도 지금 이 분상제 때문에 뭐 지금 사업을 좀 취소하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공공 관련돼서 그 사전 청약에서도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축소되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뭐 예전하고는 좀 다른 시대의 환경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분상제가 완전 폐지는 아니어도 좀 적극적으로 수정 보완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지금 부동산 시장 양극화 얘기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좀 시세가 더 오를 거다라는 전망이 있어서인지 지금 매물 걷어들이는 현상이 있고 오히려 또 지방은 지금 보니까 미분양이 7년 만에 최대치, 뭐 동탄 같은 곳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는 19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세값도 63주째 상승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아파트도 지금 상승 전환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매도 호가들이 높아지는 과정 안에서 지금 매수자보다는 매도자가 가격 협상의 키를 쥐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흐름 때문에 그런지 서울이나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미분양 물량들이 굉장히 좀 축소가 되고 뭐 청약, 분양 시장이 굉장히 활발한데 불구하고 이 흐름과 이슈가 전국에서는 지금 좀 끌고 가지 못하고 특히나 지방에서는 이런 흐름세를 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국의 그 미분양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7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다른 해석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량이 좀 늘었다라는 거는 예전보다는 주택 경기가 회복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 공급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 시장에 공급은 했지만 수요자들이 굉장히 선별적으로 분양을 받고 또 청약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우고 있는 게 중공급 미분양인데 그 물량이 12.3% 정도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 시장은 뭐 서울 거는 굉장히 온기를 넘어서 열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지방권 같은 경우는 냉기가 계속적으로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격차가 지금 심해지면서 청약 시장
지역 시장 안에서 양극화가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 뭐 이번 달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가 보던데 네. 주로 어떤 내용 예상하십니까? 뭐 지금 공급 물량 네. 확대 뭐 이게 이제 핵심이지 않을까. 공급 물량 확대? 예. 근데 이제 공급 물량이 수도권과 서울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네. 지방은 남아 도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물량이 어떻게 나올지 좀 세부적으로 뭐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입법에 대해서 좀 계속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임대차 입법이라는 건 사실 근데 지금 법을 건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소야도 국면에서는 좀 통과되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임대차 입법보다는 사실 주택가격 그다음에 전월세 가격에 좀 영향을 주는 게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그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이게 강화되고부터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이 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임대차 입법에 좀 핵심을 잡는 것보다는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에 대한 그 규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좌우지간 법으로 뭘 해 풀어나가야 될 것 같으면 네. 기대할 게 없는데요. 지금 전혀 우리 여의도 정가 분위기로 봐서는.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도 좀 안 좋네요. 지금 보니까 외국인이 뭐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1조 계약 넘게 지금 매도를 나타내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예. 지난달 말에 폭탄을 만들고 있었군요. 그러네요. 현선물 모두 지금 예.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다 보니까 코스피가 2,700선 지지가 좀 위태로워 보이네요. 이러다가 오늘 진짜 사이드카 얘기 나오나? 좀 특별한 날이 됐습니다. 네.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